이번 시간에는 토마스 모 유토피아에 대해서 주로 이제 경제적인 관념이랄지 이 법 적용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마스 모는 유토피아를 지었는데 유토피아는 맨 처음에 유토피아에 사용되는 알파벳 체계가 나옵니다. 알파벳 체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편의 편지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1부, 그 다음에 제2부가 있게 됩니다. 근데 토마스 모가 1515년에 네덜란드로 외교관으로서 파송됩니다. 거기에 있는 동안 6개월 동안에 걸쳐서 2부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 돌아와서 1부를 완성이 됩니다. 바로 2부가 주로 다루어지는 이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이상국가, 가상의 나라인 유토피아를 이 라파엘 히드로데우스가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라파엘 히드로데우스가 거기서 5년간 치료하게 되면서 유토피아의 그런 이상적인 체제를 알리기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2부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1부가 완성이 되는데요. 바로 이 1부에서는 어떠한 것을 다루는가 하니요. 이 일군의 사람들, 저자인 토마스 모하고 변호사, 추기경 이러한 사람들이 가상의 국가인 유토피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라파엘과 서로 반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파엘은 이상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습이랄지 체계랄지 뭐 종교 상태랄지 결혼 상태랄지 그 다음에 교육 상태랄지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리고 커뮤니즘 시스템 이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사유재산이 없는 그러한 체계를 말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토마스 모를 비롯한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강의에 있어서는 주로 라파엘의 주장에 대해서 토마스 모와 거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인지 그걸 다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라파엘인데 이 라파엘이 바로 라파엘 그 뜻이 바로 눈을 뜨게 하는 자 그 뜻이죠. 눈을 뜨게 하는 자. 그러니까 사회학의 원인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다 이것이죠. 눈을 뜨게 한다 이 뜻이죠. 그런데 이 라파엘이 바로 라파엘의 주장이 학자들에 따르게 되면 바로 토마스 모의 또 다른 생각이다. 그래서 라파엘을 올터 에고 제2의 자라 합니다. 혹은 도플갱어 토마스 모의 변신 혹은 뭡니까 토마스 모의 스포크스맨 대변인 그걸 말하게 되죠. 바로 라파엘이 토마스 모의 뭡니까 대변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요. 라파엘이 이상국가로 와가지고 이상국가로 보고 와가지고 라파엘이 이상국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일면 호황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현실성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바로 그 현실성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토마스 모어가 라파엘에서 뭔가 반격을 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구도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라파엘의 주장이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에는 라파엘의 주장이 바로 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사유재산의 폐지입니다. 사유재산의 폐지 그리고 공동생산, 공동소유 이렇게 된 것이죠. 이 사유재산이 폐지되지 않은 한 공평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사회의 평등 상태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사회학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바로 사회학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사유재산. 그러니까 이게 사유재산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은 능력을 갖춘 자들이 지적 능력 혹은 육체적인 능력 모든 면에서 능력 있는 자들이 그러한 자기들의 고난을 포기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축소시키고 포기하는 것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개인의 능력이 무한정으로 존중받게 되고 개인의 능력이 무한대로 발휘되게 된다면은 결국 이 세상은 극소수 인간들에 의해서 독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독점. 제한은 한정되어 있는데 능력껏 가져가게 된다면 극소수 인간들의 독점 체제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점 체제가
공정을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그 세상 모든 것이 말이죠. 도물질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무한 경쟁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오는 토마스 홉스의 많이 대한 투정, 그죠? 정글 법칙 같은 경우 이러한 사회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불안에 떨게 되고 그다음에 고통 속에 빠지게 되고 못한 자들이 그러한 뭡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한 가지 이제 라파엘의 주장, 유토피아에서는 라파엘의 주장에 따르면 탐욕, 이 부자에 대해서 탐욕스럽고 사악하고 부정한 자로 이렇게 네거티브, 극히 부정적인 개념으로서 보게 됩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이 가난한 사람들 소박하고 겸손한 자들 이와 같이 이분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오늘날 보게 되면 상당히 모순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 경제 체제랄지 오늘날 사회 구조,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주 그 편협한 생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마스 모어가 또 반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극빈층이 사유지상에 존재하는 이러한 극빈층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항상 가난과 고통과 불안에 대해서 뭡니까 아주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생에 고통스러운 버든 짐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에 무거운 짐을 없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사유재산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주 그 간단한 그 경제의 원리가 되게 되는 거죠. 동시에 많은 모순을 품게 되는 것이죠. 분명하죠. 사유재산을 가져가지고 능력 있는 자들이, 머리가 좋은 자들이, 실력 있는 자들이 사회의 재화를 독점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소수에 의해서 독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라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 문제랄지 생활 안정 문제랄지 이런 거에서 항상 불안하고 공포에 떨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엄한 벌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그래서 한 예를 들게 된 것이죠. 어떤 예가 있게 된 것이니 바로 15, 16세기 영국에서 Enclosure Movement 있게 되죠. ENCLOSURE 바로 그 울타리 두르기라는 것인데요. Enclose 울타리 두르기. 15, 16세기 영국은 전통적으로 양을 키우는 그런 그 사회였죠. 양을 많이 키웠었는데요. 이 양을 키운 것을 만족하지 않고 이제 그 귀족들이랄지 그다음에 뭡니까 많은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양모 산업 이제 양모 산업의 더 효과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양의 털을 깎아 가지고 양모 산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농토를 흡수해 가지고 많은 농토를 목초지로 양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로 진화시키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소작인들 뭡니까? 소작인들할지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들한테 협박 내지 회유해가지고 조그만 돈을 주게 되면서 쫓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소수의 부유한 귀족들이랄지 소수의 뭡니까? 농장주들이 엄청난 목초지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농민들이 쫓겨나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약간은 보상을 받고 나갔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농민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 농토를 뺏기고 이제 목초지가 되는데 농민들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가지고 소량의 돈이 떨어지게 되니까 유랑을 하게 됩니다. 유랑을 하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그 돈이 떨어지니까 거지가 되는 것이죠. 거지가 되니까 이제 생계를 위해서 절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절도, theft. 그 다음에 절도에 걸리게 되니까 절도범들은 그 당시 16세기 영국 속에서 사형이었거든요. 사형으로 되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명한 말을 듣게 되는데요. 양이 인간을 잡아먹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바로. 양이 인간을 잡아먹어 버렸다. 근데 토마스 모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소량의 음식을 먹은 순하고 순진한 양들이 엄청난 식욕이 생겨가지고 궁극에는 인간을 잡아먹게 되었다. Raging appetite, 엄청난 식욕 해가지고 man eaters 같은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 인간을 잡아먹었다.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 되는데요. 그 당시 또 유명한 뭡니까? 비평가 한 사람 어떤 말 하는 거요? 엄청난 목초지에 양치기 소년 하나와 그 옆에 있는 양을 지키는 뭡니까? 개 한 마리가 있을 뿐이었다. 이런 그 당시 16세기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글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양모 사람을 육성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양모 사람을 이제 이득이 더 많이 나는 양모 사람을 전환하게 되는데
그런 뭡니까? 귀족들이랄지 많은 농토를 가졌던 그런 목초지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중에 바로 젠트리 계급이 됩니다. 젠트리. 예. 신사 계급이 되는 것이죠. 젠틀 계급. 이 젠틀 계급이 나중 1세기 지나가지고 청교도 혁명의 주요한 동력이 되는 것이고 주요한 그 뭡니까 힘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의회를 장악하게 되고 나중에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이 목초 농토를 뺏기게 되고 이 도시로 갔던 유랑민들, 이 농민들이 나중에 농촌을 떠나가지고 도시로 가게 되는데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공장주들이 값싼 노동력을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클로저 운동이 16세기 시작됩니다만은 17세기, 18세기까지 계속해서 상당히 사회 변화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이 사회의 사유지산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회의 죄악을 다 금은부화를 다 지게 되기 때문에 극빈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유토피아에서는 이 금과 보석의 가치가 전복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탐심, 물질욕, 이러한 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해버린 것이죠.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인간들의 물질에 대한 생각, 이것을 차단시키는 것이 바로 유토피아 제도입니다. 하나의 방법이 나오는데 이 금과 보석이 가치가 전복되어 있다. 이 금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요? 이 금이 인간적으로 별로 그 당시 16세기에 봤을 때 금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는데 인간들의 허영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금과 보석을 좋아한다 것이죠. 그래서 그 허영심을 제거해버리면은 사람들이 금과 보석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떤 방법을 쓰는 거 아니요? 이 금의 사용들을 더러운 병기를 만든다거나 혹은 죄수들의 장식, 죄수들의 수갑 같은 거 이것을 이런 것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하게 되면은 어떤 치욕, 범법자들이 찾는 것 그래가지고 이 금의 개념을 사람들 머릿속에 굴욕, 창피, 디스그레이스, 더러운 거 이런 개념으로 전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웃나라 외교관들이 유토피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외교관들이 자기들 뭡니까 화려한 복장을 뽐내기 위해서 많은 금치장과 보석을 하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토피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환영하게 되면서 길거리에 서 있는데 꼬마들이 그 이웃나라에서 온 외교관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꼬마들이 저 사람들 봐라. 저는 범법자들 아니야. 하면서 웃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뭡니까 이 풍자적인 방법으로서 대하고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이 금과 보석의 가치를 낮춰버린 것이죠. 이제 특히 보석은 어린애들 장난감 이런 걸 되면서 이제 어린애들이 커가게 되면서 장난감, 유치한 놀이를 벗어나 가지고 다른 차원의 어떤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보석을 몸에 걸친다 하게 되면은 어린애들이 유치한 장난감을 걸쳤다 이런 개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통적인 금과 보석에 대한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유토피아의 하나의 관습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금에 대해서 이 토마스 모의 하나 일화가 있게 됩니다. 두 개의 금 도금된 술잔인데요. 토마스 모가 국가의 주요한 직을 맡게 되고 그다음에 대법관으로서 굉장한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부한 사람들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그 선물 내지는 뇌물로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뇌물로서 혹은 선물로서 금 도금된 술잔을 가져왔습니다. 토마스 모는 청렴 결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술잔을 한 번에 헬스, 건강을 축복하는 술잔을 한번 마셔버리고 그대로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또 한 번에 두 번째 이제 또 금 도금된 술잔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보니까 이 술잔의 디자인이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그 술잔을 받고 더 비싼 술잔을 그 사람한테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화가 있게 되는데요. 차오지간 이 사유재산의 부재, 이와 같이 라파엘이 경험했던 그 토마스 유토피아의 사유재산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사유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모 산업의 육성으로 인한 이와 같은 이제 폐해를 봤는데요. 이와 같은 15, 16세기 실제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이 되는데 바로 이러한 걸 통해 가지고 혹은 사유재산의 병폐를 통해 가지고 바로 16세기에 그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사의 사회 체제를 비판하는 것이 바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라파엘이 올터 에고 제2의 자 혹은 뭡니까? 토마스 모어의 제2의 자 혹은 도플갱어 자기의 뭡니까? 변신 혹은 뭡니까? 스포크스맨 대변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토마스 모어의 반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모어의 반격. 자, 토마스 모어는 이 공동 생산과 공동 소유에 대해서 모순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폐지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와 같이 공동 생산하고 공동 소유하게 되고 사유재산을 폐기된다면은 이윤 추구 동기가 떨어진다 이것이죠. 예. 일하고자 하는 생산하고자 하는 이 동기 유발이 극도로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나태해지고 타인한테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극도로 저하된 것이죠. 생산성이 저하가 이룬된 것이죠. 생산성이 저하되다 보니까 물자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물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뭡니까?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사회 불안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라파엘의 주장은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한 사회학은 항상 있는 것이다. 사회 불안은 있게 된다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마찬가지로 이 사유재산을 폐지했을 경우도 이와 같은 사회 불안이 있게 된다는 것이 토마스 모어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현명한 사유재산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해가지고 그죠? 현명하게 대처해가지고 또 그 같은 모순점을 보완해가지고 사유재산을 유지하면서 다만 그러한 모순점을 보완해가지고 나아가야지 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불 때 폭풍우가 불어다 지르니까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있게 되는데 그 바람을 통제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배를 버려버리는 것과 같다 이것이죠. 그 배가 바로 사유재산에 비유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토마스 모어는 메타포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아무리 뭡니까 폭풍을 통제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배를 버려버리면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하다요? 배를 최대한 뭡니까 잘 조종해가지고 그 폭풍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유재산 자체를 폐지해본다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사회 불안적인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제2의 올테고, 제2의 자아가 아닌데 왜 이와 같이 토마스 모어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라파엘, 스포크스맨,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가? 근본적인 요인이 있게 된 것이죠.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인 거 아니요? 이 온전한 완전한 세상, 행복한 세상은 인간이 누구나 완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게 되는데 인간 개조, 인간이 먼저 뭡니까? 개선되지 않으면은 결코 완전한 세상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무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이와 같은 라파엘을 통해 가지고 사유재산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간성의 밑바닥에는 근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탐욕이 담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게 되고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그만큼 보답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이 있다. 이 의식구조에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지 않은 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없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의 대안이 무엇이냐? 바로 라파엘이 주장한 것처럼 사유재산을 폐지해버리면은 그러한 물욕에 대한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것이 이제 이상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구나 토마스 모어는 말이죠. 현실 기반을 둔 실용학문을 주장하게 됩니다. 실용적인 부분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리얼리티, 현실을 기반으로 한 실용학문을 주장한 것이 토마스 모어였는데요. 이 라파엘의 주장은 이 부분에 가서
이 모의 실용 학문 부분과 리얼리티와 일치하게 되는데요. 바로 기독교 윤리하고 인간의 행동 프린시플 윤리가 있게 되는데요. 자, 전통적인 기독교관에서는 기독교 윤리가 핵심이 되고 기독교 윤리관, 기독교 도덕관의 인간의 행동이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행동관이고 윤리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파엘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라파엘은 인간의 행동 규범이 있게 되고 인간의 행동 규범이 먼저 중심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관이 그에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이 이 반대의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 신앙 차원의 문제인데 현실 세계에서는 기독교 윤리관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많은 부담이 있게 되고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에 입각해가지고 인간의 행동관을 중심으로 놓고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관을 거기에 적용한다. 그랬을 경우 이 둘 사이가 어느 정도로 부합한다 이것이죠. 이게 바로 라파엘의 주장입니다. 이 점에는 이상주의보다는 약간 현실에 입각한 그러니까 실증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대안적인 면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이제 라파엘과 토마스 모어가 약간 일치한 면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라파엘은 이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사악하고 부정하고 탐욕스럽고 극빈층은 소박하고 겸손하고 되는데요. 토마스 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의 생각을 가져요. 토마스 모어에 가면은 부자는 사회 경제 체제, 이코노미 스트럭처에 아주 주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부자가 리치면 바로 뭡니까? 사회 경제 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두 번째, 부자의 서브스탄스,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화, 이 재화가 가난한 사람들의 웰빙, 안정의 생활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뭡니까? 거대한 재벌들이 크게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주게 되면서 고용 창출해가지고 그들을 안정시키는 것,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토마스 모어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라파엘의 주장은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이 토마스 모어는 바로 자기가 썼던 유토피아의 그런 이상향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가 주장했느냐? 바로 근본적인 인간의 성향이 변하지 않으면은 안전한 삶을 갈 수 없다. 그러한 면에 초점 맞추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거 무엇이죠? 그게 바로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데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데 행복한 세상 그리고 보니까 안전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잘난 자들이 포기하지 않고는 포기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자기의 기득권, 이득권을 보니까 극도로 제한하지 않은 이상은 결코 그런 행복한 사회, 평온한 사회,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뭡니까? 이 라파엘이 주장한, 라파엘이 경험했던 유토피아가 바로 이와 같이 커뮤니스트 시스템이게 되는데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런 저인데 이 토마스 모어가 다른 글에서 자기가 유토피아에서 말했던 이와 같이 이 공동생산 커뮤니스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러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 커뮤니스트 시스템에 대해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찬성할 것이다. 그럴 수 있죠. 성경의 신약시대의 초기에 있어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당하고 돌아가시고 이제 그 초기의 공동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각자의 개별적인 소유를 갖지 않고 다 뭐 땅을 파는 것을 갖다 보니까 바치게 되고 베드로한테 갖다 바치게 되고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일종의 공동 사회, 공동 생산, 공동 소유, 공동 소유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찬성할 것이다. 하지만 신약의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는 이와 같은 제도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와 같은 커뮤니스트 시스템을 강조한 것도 아니고 신약에 나온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러한 실행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찬성할 것이다. 두 번째, 일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커뮤니스트 시스템이 전혀 수용할 수 없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 이상적인 상황이 설정이 된다면 사유재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라고 토마스 모어가 세 분류의 사람을 설정하게 됩니다. 오늘날 봤을 때, 자, 이와 같은 커뮤니스트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 것인가? 아마 이 모어가 가설을 세웠던 이 세 부류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라파엘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사유 재산을 폐지해야만이 사회의 근원이 없어지게 된 것이고, 이 공평한 사회,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타인이 지게 되는 생의 짐, 인생의 짐, 버든. 이 버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라파엘을 공격한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게으름으로 가난해진다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제도를 보완한다거나 일자를 준다거나 이랬을 경우 얼마나 뭡니까? 이 사유재산을 유지하면서도 나갈 수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 국가 운영을 잘하게 된다거나 뭐 일자를 준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 짊어진 생의 짐이 경감되고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사유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파엘이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훔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훔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훔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형이었거든요. 여기 대해서 이제 두 축이 반론이 있게 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일자를 주면 되지 않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필연적으로 절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바꿔지지 않는 이상은 아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제도가 개선되고 일자를 주어진다 하더라도 극빈진할지 능력이 못된 사람들이 생의 짐을 지게 되는데 그 짐을 경감시킬 수는 있으나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라파엘의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토피아에서는 타인이 지게 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게 되는 짐을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게 물질적인 제도 개혁, 경제적인 제도 개혁만을 통해서 인생이 지게 된 짐이 경감되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나 그건 아닌 것이죠. 물질과 또 다른 문제,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람들이 무거운 생의 짐을 지게 되는데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에서는 이 물질 개념관에 물질에 집중해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도죄, 그 당시 이제 16세기에 영국의 절도죄가 굉장히 심하게 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엄한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라파엘 이야기 듣던 사람들 간에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한 변호사가 말하게 됩니다. 한때 20명 되는 사람들이 절도법으로 잡혀가지고 한꺼번에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왜 그와 같이 법이 엄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절도를 하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변호사가 말하게 되니까 라파엘이요, 아니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서운 법인 무서운 죄를 당하게 되는 것을 알지만은 어떠하다 필연적으로 살기 위해서 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훔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기경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참여했던 토론에 참여한 추기경 같은 경우는 그런 범법자들 될 만한 사람들, 거지들아 이런 사람들을 베네딕트 수도원에 보내가지고 엄격한 수도원 생활을 하게 하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엄격한 수도원 생활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토마스 모어는 이 사형 폐지를 주장하게 되죠. 사형 폐지. 사형을. 절도죄에 대한 사형 폐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이 토마스 모어의 경우는 이 대법관으로서 실제 보니까 많은 법을 집행했던 사람이고요. 토마스 모어의 경우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법을 집행했다. 그러한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만약 절도죄로 사형을 받게 된다면 16세기 영국에서 같이 절도죄로 사형을 받게 된다면은 그 절도범이 절도죄와 살인죄도 사형인데 살인죄와 차이가 없다면은 이 사람이 절도죄로 끝일 일을 나중에는 사형까지 하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그 절도죄 법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살인죄까지 무고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살인죄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토마스 모어 같은 경우는 이 사형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유토피아에서는 최소 법이 있게 되고요. 사실 변호사가 없을 정도로 아주 법이 간단하죠. 그다음에 계층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근데 최소의 계층이 있게 됩니다. 바로 외교관이랄지 공무원이랄지 성자랄지 시장이랄지 이렇게 되는데 이 6시간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누구나 같이 공동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고 자유시간이 많아요. 그 자유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기 개발. 예, 자기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좋은 사람들은 근로가 면제가 되고 학자 그룹으로 남게 됩니다. 그 학자 그룹 속에서 바로 외교관, 공무원, 성직자 이러한 정도의 계급 사회가 있게 되고 나머지는 계급이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그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자연에 따르고 선한 본능에 따르고 이성을 따르는 것 그리고 선행과 선한 양심을 존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행복의 궁극적인 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 종교에 있어서 진리, 이 종교에서 진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성을 강조하는데 바로 이성을 강조하는 토마스 모의 르네상스 휴머니즘, 르네상스 인본주의자의 그런 면모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행복을 완벽한 사회는 자연 상태에 따르는 것, 선한 본능에 따르는 것, 이성에 따르는 것 이런데요. 이 진리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참된 종교라는 것은 이성적인 탐구에서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우회적으로 기독교를 옹호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요. 많은 16세기까지 수천 년 시간이 흘렀는데 수많은 종파가 있고 종교가 있었는데 거의 다 사했다 이것이죠. 기독교는 살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 행복을 누구나 같이 사회 구성원들이 너나 할 것이 누구나가 행복하게 산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가진 자들이 자기의 기득권, 이득권 이런 것을 포기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편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밑에가 깔려있던 것이죠. 행복이란 집의 밑에 코너 밑에는 바로 뭡니까? 이 가진 자들, 잘난 자들 그들의 뭡니까? 기득권적인 고난 그런 것을 포기하거나 극도로 최소화시키는 것 이런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면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정신 이런 것과 연결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